매미 다방을 전봇대 한 칸쯤의 간격으로 저쪽에 두고 나는 택시를 내렸다. 그곳은 어떤 양장점 앞이었는데 마네킹을 세운 쇼윈도 안에 형광등이 낡았는지 불이 사그라졌다가 다시 켜지곤 했다. 마네킹 역시 명멸하는 불빛 때문에 시력을 가눌 수가 없다는 표정이었다. 인도에선 가을 저녁 바람을 즐기는 대학생 차림의 아베크들이 몇 쌍 눈에 띄었다. 모두 고행하는 수도승들처럼 진지한 얼굴을 하고 있으리라는 나의 상상을 그들의 어깨 모습과 걸음걸이가 보증해주고 있었다. 난 수기가 나와 있을까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나의 예감에 물어보았다. 어떠한 예감이 완전히 나를 지배하면 막상 닥친 현실은 흔히 예감의 반대였다. 그래서 요즘엔 나의 예감은 우왕좌왕하며 나를 지배할 만한 판단을 옛날처럼 곧잘 내려주지 못하였다. 예감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었을 땐 희미하게나마 나에게 어떤 판단을 내려주기는 하지만 그날 저녁 내가 예감에게 준 시간은 전봇대 한 칸 사이의 분량밖에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게서 어떤 대답을 얻는다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했다. 이미 난 다방 입구에 서 있었다. 다방 안으로부터 어떤 기타곡이 불투명 유리를 통하여 다방 밖으로 스며나오고 있었다. 나는 잠시 동안 그 곡을 들으며 문 앞에 서 있었다. 금지된 장난이라는 프랑스 영화의 주제곡이었다. 장난이라는 단어가 무언가 건져보려고 허우적거리는 그때의 내 그물에 걸렸다. 장난. 어른들이 어린애들의 행위를 평가할 때 쓰는 자의 한 눈금. 일부러 그 눈금에 맞추기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긴 일정한 뜻을 가진 말. 수기를 불러낸 것이 장난이라면 천사의 후예라고 좀 엄살을 부리자. 겨우 그 여자를 거의 있는 그대로 표현한 듯하던 느낌도 장난이어야 했고 택시를 잡아타고 거기까지 달려오던 것도 장난이어야 했고 그리고 다방 문 앞의 연극 속에서 우두커니 서 있는 것도 장난이어야 했다. 아무것도 장난이 아니었는데 우두커니 서 있는 동안 놀랍게도 그 모든 것이 장난처럼 생각되어 버렸다. 장난이 아닌 것으로서 유일한 것은 만일 그 여자가 지금 저 속에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내가 그냥 돌아서 버린다면? 혹시 그 여자가 차를 마셨을 경우, 그런데 나를 믿고 돈을 가져오지 않았을 경우에 그 여자가 당할 봉변이었다.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사태. 오로지 그것 때문에 나는 다방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다. 다방 안쪽에 어두운 구석까지 가보았지만 그 여자는 나와 있지 않았다. 그럴 리는 없지만 혹시 하는 생각으로 다방 입구에 마련되어 있는 심장 모양의 메모판을 훑어봤다. 나를 위한 쪽지는 없었다. 그러자 난 장난은 이미 끝나버렸고 그런데 그 장난은 내가 아직 장난이라고 생각하기도 전에 벌써 장난이라는 모습을 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손목시계를 봤다. 8시 15분이었다. 내가 정해준 시간을 내가 15분이나 어기고 있었다. 그러자 그 여자는 혹시 아직 오지 않은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자와 처음으로 시간 약속을 했을 땐 여자가 약속 시간보다 늦게 나온다는 것은 일종의 에티켓이다. 난 앉아서 기다려보기로 했다. 장난은 아직 끝나지 않고 있었다. 장난이 끝날 때를 나는 별로 초조해하지도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 살찐 레지가 잿더리와 성냥과 물수건을 두 손에 나눠들고 내 앞으로 다가왔다. 가을에 주는 물수건은 뜨거운 것일까 찬 것일까? 물수건은 찼다. 무슨 차를 들겠느냐는 말을 심드렁하게 하고 나서 내 대답을 들은 뒤 레지는 문득 잊고 온 물건을 가지러 다시 집 쪽으로 몸을 돌이키듯이 돌아서서
넓은 엉덩이를 느릿느릿 흔들며 카운터 쪽으로 걸어갔다. 레지는 성냥개비로 한쪽 귀를 후비며 분홍빛 딱지를 주방으로 통하는 구멍 속으로 밀어넣었다. 레지는 잠바 차림으로 혼자 앉아있는 남자 손님 앞으로 걸어가더니 그 남자의 맞은편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레지는 그동안 잠시 멈추고 있던 귀 후빔질을 다시 시작하며 남자에게 뭐라 말하고 있었다. 남자는 엄숙한 얼굴로 한 손을 뻗쳐서 레지의 가슴께를 가리켰다. 레지는 높은 소리로 웃으며 남자의 뻗친 손을 탁 쳤다. 남자는 빙긋 웃으며 내게로 시선을 돌렸다. 나는 남자를 건너다 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을 피해야 할지 어쩔지를 몰라서 나는 잠시 동안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렸다. 그 남자 역시 그런 것 같았다. 나는 시선을 돌리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려본다는 형식을 취하기보다 그저 무심히 바라보고 있다는 형식을 취하기로 했다. 그 남자가 고개를 다시 레지 쪽으로 돌렸다. 뭐라 말했는지 이번에는 레지와 함께 고개를 돌려서 나를 봤다. 이번에 난 레지의 시선에 내 시선을 부딪히게 했다. 레지가 잠바 쪽으로 얼굴을 돌리며 뭐라고 말하고 나서 일어났다. 레지는 카운터 쪽으로 느릿느릿 걸어갔다. 남자의 시선이 내 볼에 와닿아 있는 것을 나는 느꼈다. 내 볼이 근질거렸다. 레지는 주방으로 통하는 구멍에 대고 뭐라고 말하고 있었다. 접시에 받친 커피잔이 그 구멍으로부터 밀려 나오고 있었다. 레지와 찻잔의 풍경을 갑자기 무엇이 가로막았다. 나는 시선을 위로 보냈다. 뜻밖의 환희 같은 느낌이 강렬하게 나를 흔들었다. 수기가 참 거북해 죽겠다는 표정으로 내 앞에 서 있었던 것이다. 앉으시죠. 나는 일어서며 내 맞은편 의자를 손짓으로 가리켰다. 수기는 서투른 솜씨로 의자를 약간 뒤로 밀쳐내며 조심조심 앉았다. 나는 별 생각 없이 잠바 차림의 남자를 흘낏 돌아봤다. 잠바는 담배를 피워 물고 앉아서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난 얼른 수기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전 나오시지 않나 했습니다. 내가 말했다. 수기는 입술을 쫑긋거리며 미소했다. 집에서 입는 옷차림 그대로였다. 낡은 반소매 털실 스웨터와 역시 낡은 바지를 입고 고무신을 신고 있었다. 머리 역시 가다듬지 않은 단발이었다. 자취하는 여학교 학생이 바구니를 들고 시장에 나왔다가 잠깐 다방에 들른 것 같았다. 집에서 늘 보는 그런 차림이 오히려 나에게 특이한 인상을 주었다. 그 여자가 만일 나올 경우엔 을에 좋은 옷을 입고 머리도 가다듬고 나오리라고 무의식 중에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정말 그 여자가 그렇게 하고 나왔다면 난 그 여자 옷차림에서 아무런 인상도 받지 못했을 것 같았다. 그것이 좋은 인상이든 나쁜 인상이든. 레지가 찻잔을 내 앞에 놓고 나서 마치 길거리에서 희극 배우를 보는 듯한 얼굴로 수기를 내려다보고 서 있었다. 뭘 드시겠어요? 내가 수기에게 물었다. 수기는 숙이고 있던 고개를 더욱 가슴 쪽으로 내리박으며 얼굴을 붉혔다. 그러나 커피라는 말을 내가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은 크게 발음했다. 레지가 돌아서서 갔다. 제 편지 우스웠죠? 난 호주머니에서 담뱃갑을 꺼내며 말했다.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침묵. 어머니 아직 안 들어오셨죠? 여자는 고개 숙인 채 끄덕였다. 그리고 침을 삼키고 나서 네 라고 커피만큼 작게 말했다. 동생들은 학교에서 다 돌아왔겠고요.
고개를 끄덕거리고 그 다음에 네. 오늘 낮엔 뭘 하셨어요? 고개를 숙인 채 침묵. 빨래하셨어요? 침묵. 난 방금 한 질문은 나빴다고 생각했다. 그러고 나니까 나는 할 말이 없었다. 난 레지가 수기 몫의 차를 빨리 가져오기를 바랐다. 장난은 너무 심심하게 끝나버릴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처음부터 장난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기의 수줍음에서 생긴 침묵이 나를 안타깝게 만들었다. 너무 무의미하게 우리의 만남이 끝나버릴 것 같았다. 내가 그 여자에게 묻고 있는 말들이 따지고 보면 그 여자로서는 고깃짓만으로서도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것이긴 했지만 너무 공허한 것으로 생각됐다. 내가 조금 전에 입을 놀려서 뭐라고 말했는지 어쨌는지조차 말이 끝난 바로 다음에는 의심이 되곤 했다. 내가 하는 말들이 그 여자와 나 사이를 메워서 둘을 연결시켜주고 있는 것 같아서 나는 화제를 만들려고 애썼다.